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제 7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공급 과잉에 빠진 대한민국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공급 과잉에 빠진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거나 또는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이라든가 또는 퇴직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또는 식당이라든가 또는 치킨집 또는 호프집 이런 것들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의 수익 구조가 맞는가? 이제는 모든 게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요. 수익이 별로 안 난다고 합니다. 초기에 투자를 했는데요. 가다 보면 본인들의 인건비까지도 잘 안 나온다고 하지요. 뭐 아르바이트생 아르바비라든가 또는 제로비 또 제로비 같은 거, 또 임대료, 집세 가장 비싼 게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타 운영비를 빼고 나면은 별로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자영업자들 지출 다 빼고요, 실소득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도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이러한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겠다고 이러한 베리타스 학원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업종이 과잉 공급된 겁니다. 지금 과잉 공급. 모든 업종입니다. 모든 업종. 심지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만 해도 그 한 12만 명이 된다는데 병원 또 한의원, 의원 이러한 의사들도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과잉 공급으로 폐업이 속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잉 공급되게 되면은 당연히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 자영업자들은 사업이 부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악화된다는 거지요.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업이 부진되게 되면 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부진되게 되면 당연히 소득은 저하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자꾸 줄다 보면은 자꾸 운영자금이 없다 보니까 또 추가 담보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채가 증가가 되는 거죠. 자꾸 부채가 증가돼요. 요즘 여러분 지금 2015년도 지난 8월 달에 이 가계대출이 또 몇 조씩 증가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130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한 그냥 뭐 한 달 되고 나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몇 조씩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폐업과 도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종업원들과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이 악순환된다는 거죠. 이렇게 실업의 악순환이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계속 경기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에서 우리나라 그 제조업의 주 업종이 뭡니까?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까지도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포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IT라든가 자동차 산업인 삼성전자라든가 역시 현대 자동차들도 사실은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업이 악순환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기업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지난 2013년도인가요? 지금 2015년이죠. 2013년도 11월에 미국에 있는 그 IMF 본부에서요,
세계 경제 석학들이 모여서 경제 전문가들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의 그 전 재무부 장관했던 로렌스 서머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로렌스 서머스라고 하는 전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수요보다 디맨드 수요보다 서플라이 공급이 과잉 상태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과잉 상태가 되었다. 공급이 과잉 상태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로렌스 서머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다. 저성장. 그리고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시대가 왔다. 이때 2013년 11월 달에 로렌스 서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3조 시대가 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죠. 바로 지극히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정상 상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는 고도 성장할 때는 상당히 소비도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금 3% 전후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현재 우리나라 금리도 기준금리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말이죠. 2.5%대였어요. 2.5%에서 2.25, 2%, 1.75. 현재 저금리,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는 1.5%죠. 1.5%. 미국 같은 데는 기준금리가요. 미국에는 기준금리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0%에서 미국은 0%에서 0.25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한 8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니까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 9월이나 올 2015년 9월이나 현재 9월이죠. 9월이나 아니면 2015년 12월 안에는 늦어도 12월 안에 늦어도 2016년 1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분명히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게 되면은 해외 자본들이 유출될 겁니다. 자본이 유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가계부채에 상당한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러면 현재 그래서 이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렇게 해서 3조 시대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물가가 되니까 당연히 유가도 저유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8조 시대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8조 시대. 현재 8조 시대가 오고 있는가? 방금 저성장. 지금요.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는 7%, 8%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6%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아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6% 이하로 쭉 하락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그리고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저물가가 되는 것은 뭐보다 공급하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역시 저물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이제 저금리가 되겠고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투자가 되는 겁니다. 저투자. 저투자는 바로 왜 저투자가 되느냐? 기업 실적,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기업에서는 실적이 하락하는 거예요. 기업 실적. 기업 실적이 하락하다 보니까
저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또 뭐가 될까요?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업에서는 수익이 줄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용 창출이 악화되는 것이다. 고용 창출이 악화되는 이런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투자, 저고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저임금.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또 뭐가 될까요? 저소비가 되겠죠?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출산도 이루어집니다. 저출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냥 제가 이런 용어들을 써보는 건데요.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저소비가 이루어지는 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소비가 이루어지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 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기대 수명이 상승되니까 앞으로 저도 몇십 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소위 기대 수명이 상승됩니다. 기대 수명이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연장되고 말이죠. 그러다면 기대 수명이 상승되니까 바로 노후 불안이 오는 거예요. 노후가 불안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이런 것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달 8월 달에 중국의 주식이 하루에 8%씩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 개미 군단들이 충격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미 군단들 5천만 명이 패닉 상태에 빠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말이죠.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3포 세대? 3포 세대가 있어요. 뭡니까? 3포 세대. 연애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애 포기. 그리고 연애 포기하다 보니까 출산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산 포기하니까 연애 포기하니까 당연히 결혼 포기하겠죠. 결혼 포기하니까 출산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3포 세대이니까 자꾸 저출산으로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은요, 2016년 내년부터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하는 인구는 줄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소득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공무원들 엊그저께 7급 공무원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말이죠, 7급 공무원 280대 1, 또 9급 공무원들 몇백 대 1 이렇게 되는데 공무원 되는 것도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정말 별 따기가 됐습니다. 어느 학생들이 이력서를 100통씩 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과잉 공급된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 경제에서 이런 공급이 과잉된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의사 그리고 변호사 이러한 전문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들도 공급 과잉으로, 여러분 과거에 2007년도만 해도요 변호사가 7,000명이었는데 이제는 변호사도 2012년도 15,000명이 육박하다 보니까 이런 변호사들도 자꾸 과잉되고, 의사들도 지금 12만 명이 돼가지고요 의원 이런 것들이 날로 폐업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4,000명씩 폐업된다고 하잖아요. 특히 한의사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명이 개업되고 1년에 700명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특히 의사들 중에는 10명 중에 4명이 신용불량자 보게 되면 10명 중에 4명이 의사라는 이야기도,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저성장 시대에, 이러한 공급이 과잉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가, 이것이 가장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명예퇴직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영업만 한다는 것이 다 수익을 창출하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도 하루에도 수천 개씩 이런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소위 투자 금액은 적게 투자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을 쓸 때라고 저는 생각하여집니다. 자, 이래서 이런 공급과잉에 빠진 과연 대한민국,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디바이드입니다. 정보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정보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상위 10%가 되겠고, 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하위 90%로 전락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떠한 좋은 정보가 있는가 여러분들 연구하셔서 새로운 그러한 도전을 해보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한국 경제 공급 과잉에 빠진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